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에 어제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오늘 지독한 감기에 걸렸거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절대 안 믿으실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딱 찍고 여기 뼈가 어긋났네 하면서 아주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딱 떨어지는 진단이 우리한테 뭐랄까 묘한 안도감을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이 질병을 얻는 과정, 그리고 마음이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엑스레이 기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A 원인 때문에 B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기계론적인 접근법은 인간의 마음이나 신경 발달 앞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소스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는 김주환 교수의 저서 그 내면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된 움직임 전문가 홍성원 강사의 14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네네,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죠. 네, 앞선 주차의 복습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요. 본격적인 14주차 본론에 딱 집중해서 도대체 우리 몸과 마음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보면 질병이나 불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과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그 당구공 세계관의 오류입니다. 당구공이요. 그 하얀 공이 빨간 공을 딱 때리는 그거요. 네,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당구공이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하얀 공이 원인이고 그게 빨간 공을 때려서 빨간 공이 굴러가면 그게 결과다. 이렇게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하얀 공이 내 몸이라는 빨간 공을 쳐서 내가 아픈 거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우주와 생명체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성질서, 그러니까 제너레티브 오더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생성질서요. 당구공이 튕겨나가는 식의 직관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데이비드 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최초의 사건은 사실 물리적인 힘을 가진 타격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능동적 정보일 뿐이라는 거죠. 액티브 인포메이션이요. 능동적 정보?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어떤 결과를 직접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 정보가 내부의 시스템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 나가는 총체적인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결과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챗 GPT 할 때 그 G가 생성형을 의미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하, 단어 하나를 입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씨앗 삼아서 시스템이 끊임없이 다음 맥락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전체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원리를 질병에 대입해보면 어딘가 약간 이상해지는데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와서 저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소스에서 가장 소름 돋는 통찰 중 하나입니다. 강의 자료에 등장하는 레이더와 배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가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배에게 저쪽으로 가라 혹은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죠. 네, 정보만 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레이더의 전파 신호 자체가 이 거대한 철제배를 밀고 가는 물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나요? 에이, 그럴 리가요. 배를 밀고 나가는 엄청난 에너지는 당연히 그 배 안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엔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완벽합니다. 바이러스가 바로 그 레이더 신호, 즉 능동적 정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온전한 생명체조차 아니거든요. 진짜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파편 같은 건가요? 네, 자연계를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DNA 혹은 RNA 파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파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특정 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숙주가 되어서 자신의 세포 복제 시스템을 막 가동해버리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군이 내 성벽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적군이 물리적인 타격을 가한 게 아니에요. 적군이 성 밖에서 그냥 조그만 쪽지 하나를 화살에 매달아 쐈을 뿐인데 내 성 안에 군사들이 그 쪽지를 읽고는 우리 식량과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스스로 성벽을 허물고 적의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 몸에 에너지를 쓰고 내 몸에 단백질을 가져다 바치면서 바이러스를 미친 듯이 증식시켜주는 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바이러스 침투는 곧 질병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짓지만 생성 질서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바이러스라는 정보가 침투한 이후에 내 몸이 그것에 아주 성실하게 협조해서 증폭시켜온 시간과 과정의 총합, 그게 진짜 질병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 몸이 질병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니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의 작동 방식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길을 걷다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이불킥을 막 하면서 분노하느라 잠도 한숨 못 자고요. 그 상황을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생성질서의 큰 그림에 대입해보시죠. 타인이 던진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 역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능동적 정보일 뿐입니다. 그냥 레이더 신호예요. 그 말이라는 파동 자체가 물리적인 질량을 가지고
가지고 제 뇌세포를 팍 때리거나 심장에 상처를 낼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요.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 며칠씩 끙끙 앓아눕기까지 하는 걸까요? 원인이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뼈 아프지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의 의식과 내면 소통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서 증식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분 나쁜 말이라는 씨앗에 나의 분노와 나의 주의력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밤새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와, 내가 에너지를 퍼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만만해 보였나? 내일 당장 가서 따줘야겠다.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거죠. 타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머릿속의 엔진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 생성 질서가 가동되면서 아주 작았던 불씨 하나를 거대한 화병이나 트라우마, 심지어 공황장애로 키워내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는 진정한 숙주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내면 소통이라는 진실. 이걸 마주해야만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살면서 제 마음의 병을 아주 성실하게 키워온 훌륭한 1등 숙주였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떤 반발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상처받은 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다 네 탓이다.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세상 살면서 나쁜 일을 겪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걸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무조건 참고 이건 그저 정보일 뿐이야 이러면서 정신 승리만 하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척 감정을 속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강의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연승 근육통을 떠올려 보시죠. 돔스라고 부르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아주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미세하게 근섬유에 손상이 생기고 다음 날이면 뭐 계단도 못 내려갈 정도로 온몸이 뻐근하고 염증이 생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나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육통 오면 오히려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운동 제대로 먹었다 이러면서요. 네, 오히려 근육이 더 단단하고 크게 벌크업 되기 위한 필수적인 면역 및 회복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죠. 마음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마음의 근력적 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명상음악만 듣고 있는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미세한 상처,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 과정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 역경과 좌절이라는 능동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숙주가 되는 대신에 체계적으로 그 정보에 대응하고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섬유가 찢어지고 회복되듯이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뇌에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신체의 항체처럼 마음의 항체, 즉 감정의 면역력이 튼튼하게 형성됩니다. 그럼 그 마음의 항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마음으로 아령을 들 수도 없고요. 홍성성 강사의 강의 내용에 따르면 핵심은 움직임 명상과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에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혹은 호흡에 깊이 집중하는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네,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뇌의 편도체 활성도를 낮추고 반대로 합리적인 판단과 긍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팍팍 강화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자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내 호흡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뇌의 구조 자체를 안정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전전두엽이 튼튼해지면 외부에서 스트레스라는 레이더 신호가 딱 들어와도 내 마음이 덜컥 숙주가 되어버리는 걸 막아낼 수 있겠네요. 아주 강력한 방어막, 이른바 아이언돔처럼 튕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 소통을 훈련한다고 할 때 도대체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뇌과학과 언어학이 아주 매혹적으로 교차합니다. 뇌과학이요? 우리가 속으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뇌의 언어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말을 바깥으로 내뱉는 운동 영역인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감각 영역인 베르니케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막 나눌 때는 당연히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언어 영역도 스위치를 끄고 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뇌과학의 발견은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베르니케 영역은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멍하니 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혼자 속으로 끊임없이 잡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맹렬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쉴 틈이 없네요? 네, 타인의 말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감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할 때 뇌 속에서는 폭발적인 내면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침묵 속에서도 뇌는 진짜 쉬지 않고 떠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속으로 화를 내던 스스로를 위로하던 머릿속에서 혼잣말을 할 때 쓰는 단어나 문법은 결국 한국어잖아요. 제가 발명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세계적인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문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우주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본 건가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자원과 규칙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내 안으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은밀한 혼잣말조차도 사실은 내가 속한 사회와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결과물이란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우울할 때 쓰는 단어들, 내가 막 화가 날 때
떠오르는 논리들조차도 철저하게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거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드 봄이 말한 홀로그래피 특성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홀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조각조각 부서져도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안에 전체의 형상이 온전히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 네, 원자 안에 우주가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주 개인적인 내면에는 이미 우주와 사회 전체의 질서가 홀로그램처럼 깊숙이 깃들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방탄소년, BTS의 아미 예시를 든 이유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 아미 예시 기억납니다. 지구 반대편의 아미들이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자기 나라의 낡은 도로를 막 정비하고 숲에 나무를 심었다는 그 이야기였죠. 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깊은 공감, 감동,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그 내면 소통이 SNS라는 연결망을 타고 전 지구적인 공동체 행동으로 확장된 완벽한 홀로그램적 형상이죠. 진짜 멋지네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면 대인 소통, 즉 타인을 말로 억지로 설득하거나 법을 바꿔야 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내 안의 생성 질서, 즉 나의 내면 소통의 방향을 바꾸면 홀로그램의 일부분인 나 자신의 파동이 바뀌고 그것이 결국 전체 우주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이 그냥 성인군자들이 하는 도덕교과서 같은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과 뇌과학 그리고 사회학이 촘촘하게 증명해내는 과학적 팩트였네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네, 말씀하시죠. 왜 인류는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설계된 걸까요? 내면 소통이 우주를 바꿀 만큼 강력하고 주변 환경에 100% 영향을 받는 구조라면 뒤집어 말해서 인간의 뇌는 외부 정보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상처받도록 굉장히 취약하게 디자인된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그 의문을 풀려면 진화론적 관점, 즉 인류가 탄생한 기원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 진화의 가장 큰 변곡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직립보행이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거요? 네,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골반은 좁아졌습니다. 반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뇌의 용적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좁은 골반이랑 거대해진 뇌, 이거 출산할 때 엄청난 물리적 모순이 발생했겠는데요. 물리적으로 머리가 너무 커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뇌가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 뱃속에 품고 있다가는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뼈아픈 전략이 바로 조산이었습니다. 조산이요? 일찍 나아버리는 거요? 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침팬지의 경우 태어난 후 뇌 크기가 성체가 될 때까지 한 2배 정도 커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태어난 직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뇌가 무려 4배나 커집니다. 4배요? 와,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막 몇 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혼자서는 목도 못 가누고 생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경망의 거의 80%가 엄마 뱃속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생 후 약 2년 동안 아이의 뇌에서는 진짜 엄청난 공사가 벌어집니다. 신경세포들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죠. 뇌 안이 빽빽한 정글처럼 시냅스 연결망으로 꽉 찹니다. 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뇌는 생존과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냉정하고 무자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냅스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요? 그러니까 안 쓰는 신경망을 싹둑 잘라내버린다는 거군요. 마치 숲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막 넓은 고속도로가 되지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솔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한 내면 소통이 우리의 뇌 구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꿔놓는지가 완전히 증명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미움, 분노, 혐오라는 그런 능동적 정보를 내면에 계속 주입하고 그 불씨를 계속 되새김질한다고 쳐보죠. 그럼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은 이 분노의 경로를 매일매일 쓰는구나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엄청 중요한 길인가 보다 하고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시냅스 경로를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8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어버립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럼 반대로 제가 감사, 연민, 존중, 사랑 이런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뇌는 그 감정을 느끼는 시냅스를 여긴 안 쓰는 길이네 하고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아예 말라 죽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어떤 내면 소통을 습관화하느냐가 단순한 성격이나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 내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건축해버리는 겁니다. 야, 진짜 바로 그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네요. 결국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단선적인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이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군요.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생성 질서의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타인이 던진 날선이 말 한마디, 내 몸에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거 다 그저 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 정보, 레이더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 레이더 신호를 질병과 트라우마라는 괴물로 키워내는 무시무시한 숙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면역력을 키우는 지연성 근육통의 과정으로 삼아서 마음을 튼튼하게 벌크업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내 안의 엔진, 즉 내면 소통의 몫이라는 거네요. 네, 결국 세상을 억지로 바꾸거나 타인을 고쳐 쓰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과학적인 방법은 내 안의 내면 소통을 긍정적인 생성 질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의 원리처럼 나의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하는 것이 곧 우주 전체의 파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처럼 우리 삶의 고통을 딱딱 잘라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참 편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뇌는 그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역동적이며 경이로운 우주였네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뱉어내는 혼잣말, 이 사소한 생각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의 훌륭한 숙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홀로그램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실험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뇌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스스로 가차없이 가지치기 해버린다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과 걱정, 타인에 대한 미움에 일절 관심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에너지를 굶겨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두려움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우리 뇌 속에서 잡초가 마르듯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 자리에 감사와 존중이라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준다면 일주일 뒤 여러분의 뇌 속에는 어떤 아름다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면의 정원에 어떤 가지를 치고 어떤 길을 넓힐지 스스로 가장 훌륭하고 냉정한 정원사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놀라운 자료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